너한테 어머니가 누구니? 그 돈은 우리 승기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내 친정엄마 돈이면 어때? 시집 와서는 시댁이 우선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친정어머니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두고 벌어지는 이 황당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어제 장례식을 치른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벌써 돈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저 끔찍했다. 친정어머니는 10년간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병원비로 집까지 날려버린 상황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 이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다. 이지혜인 나는 외동딸이었기에 당연히 상속받게 되었지만 이 돈으로 어머니의 빚을 정리하고 봉안당 비용을 충당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장례식 이튿날 손에 든 휴대폰의 통장. 잔고 알림이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로 다짜고짜 보험금을 요구했다. 20년간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인 며느리였던 나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 입관할 때 손에 쥐어들인 내 반지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 돈을 왜 시동생 승기의 결혼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것인지. 어머님,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기신 돈인데요. 어머님 병원비도 갚아야 하고 봉안당 비용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혜, 결혼해서 22해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이제 친정은 잊어야지. 시댁이 내 진짜 가족이야. 승기가 35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그의 결혼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겠니? 나는 차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다. 내 의견보다는 시댁의 입장이 우선이었고 내가 벌어온 월급도 시어머니가 관리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는지 생각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혜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편히 눈 감겠다. 그 말씀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보험금보다 더 값진 나에게 주시고 싶었던 진짜 선물은 내 인생을 살라는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나에겐 오직 2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그동안처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찾아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찬바람 같은 기색이 현관을 가득 채웠다.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 폭탄 선언을 던졌다. 이지혜, 승기 결혼이 넉 달 남았어. 집도 사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는데 내가 어제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속이 타들어가더구나. 내 친정어머니 보험금을 당장 시댁에 내놓으라는 말은 아니고 승기 결혼자금으로 써줬으면 하는 부탁이야. 부탁이라는 말이 무색한 명령조였다. 타들어가는 것은 내 가슴이었다. 얼마나 뻔뻔한 요구인지 시어머니는 과연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나는 가만히 앉아 남은 홍차를 홀짝였다.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차가운 물이 목을 따갑게 했다. 시어머니, 그 돈은 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제가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뒀고 병원비에 집까지 다 날아간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시동생 결혼은 원래 시동생이나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거니? 우리 승기가 얼마나 착한 동생인데. 내가 허리 디스크로 누워있을 때 내 시동생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벌써 잊었니? 그런 승기가 결혼한다는데. 도와주는 게 형수된 돌이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10년 전 내가 잠시 허리를 다쳤을 때 시동생이 마트장을 2번 봐온 것을 두고 마치 평생 은혜를 입은 것처럼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늘 그랬다. 작은 것도 부풀려 큰 빚으로 만들어 내게 갚게 했다. 그리고 내 남편 회사 들어갈 때도 우리 승기 친구 소개로 들어간 거 아니니? 그러니 이번에 내가 보은할 때가 된 거지. 그 말을 15년째 듣고 있었다. 남편이 현재 다니는 회사는 시동생 친구의 소개로 면접 기회를 얻은 것이 전부였는데 마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인 양 끊임없이 들먹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 얼굴을 기억하려고 눈을 감자 힘든 투병 과정에서도 내 손을 붙잡고 미소 지었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내가 지금 어머니의 유산을 이렇게 허투루 넘겨줘도 될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심장을 울렸다. 여보, 어머니께서 시동생 결혼자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떨까? 저녁 식사 후 남편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이미 결정된 듯한 어조가 느껴졌다. 나는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 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시동생 결혼자금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정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당황한 듯 했다. 그렇게 22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앞의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 내가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10년간 고생했던 거 알잖아요. 그 돈은 어머니 빚 갚고 봉안당 준비하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당신이 제일 잘 알 텐데.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이지혜, 내가 왜 이렇게 시댁에 인색해? 우리 승기 결혼이 달라고. 내 친정 돈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수로서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결국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선 것이다. 나는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내게 이런 요구를 하는 시댁과 남편이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다. 정훈 씨,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그걸 내 동생 결혼자금으로 내놓으라고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 질문에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길을 피하며 말을 돌렸다.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셔. 승기 결혼 준비하려면 적어도 3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던 것이 어제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남편에게 이런 압박을 넣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완전히 그들 편에 써버린 것이다. 지혜야, 우리 살림이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시댁도 우리 가족이잖아. 정훈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강요는 분명했다. 결국 그도 내 편이 아니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시어머니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였을 뿐. 나는 주방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달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지금 내 처지처럼. 빛나는 것 같지만 실은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다. 시댁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친척들까지 동원해 나를 압박했고 시누이까지 전화를 걸어 친정에서 떨어진 엎어진 김치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속담을 들먹이며 혀를 찼다. 마치 내가 시집와서 시댁의 재산이 되어버린 것처럼 내 친정어머니의 보험금마저 시댁의 것인 양 주장했다. 이지혜, 승기 애기 어미 될 사람도 명문대 나온 애야. 체면치레 해야지. 신혼집에 빈손으로 들어가라고 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하루에 5번, 10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다. 친정어머니의 49제도 치르기 전에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정우는 집에 들어오면 무거운 침묵만 흘렸다. 가끔 입을 열어도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라는 말뿐이었다. 그리고는 적어도 1억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고 중얼거렸다. 남편의 이런 태도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 우리 집을 찾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까지.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듯 나를 몰아세웠다. 이지혜, 내가 그렇게 인색한 줄 몰랐다. 형수가 동생 결혼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시누이의 말에 이어 시동생 승기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도 형수님한테 이런 부탁 드리기 싫은데 제 예비처가 신혼집 없이는 결혼 못한다고 해서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에도 승기는 자신의 잘못을 늘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도 마치 내가 그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말했다. 이지혜, 너도 시집와서 이 집의 딸이 된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동안 시아버지는 나서지 않고 지켜만 보던 분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시어머니 편에 선 것이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자리는 설득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다. 남편 정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이 나를 더욱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병상에서 내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지혜야, 너무 순응하며 살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대로 내 인생을 되찾을 때였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베란다에 나가 깊은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숨통을 트이게 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망보험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친정 동생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괜찮아? 시댁에서 정말 어머니 보험금을 달라고 한다고? 말도 안 돼. 지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갑자기 지수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언니, 혹시 시동생 승기 씨 결혼 상대가 누군지 알아? 응? 무슨 상관이야? 승기 씨 예비 신부가 한소연이라고 하지 않아? 내 귀에 번개가 친 것 같았다. 한소연은 내가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후배였다. 소문으로는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확인된 바는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언니, 소연이 우리 회사 마케팅팀으로 이직했어. 근데 얼마 전 회식에서 소연이가 술 마시고 자랑하더라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구남친한테 비밀로 알려준 강남 아파트 정보로 투자해서 큰돈 벌었다고. 나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다. 시동생이 어떻게 소연을 만났는지, 소연이 진정으로 승기를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언니, 그것만이 아니야. 소연이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댁에서 신혼집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게다가 예물도 억대로 해주기로 했대.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승기는 직장에서 번 돈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는 습관이 있었다. 당연히 결혼자금 따위 모을 리 없었다. 게다가 소연은 예비 시부모에게 상당한 결혼 지원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소연의 SNS 계정을 살펴보니 사치스러운 생활과 명품에 대한 집착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사진 중에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소연이 어떤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승기가 아닌 다른 남자였다. 좀 더 깊게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소연의 친구 계정에 올라온 사진 속에서 소연은 또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혀 있었다. 그 사진의 날짜는 승기와 약혼한 이후였다. 더 찾아보니 소연이 과거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더 부유한 남자가 나타나자 파혼한 일까지 있었다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이런 사람에게 시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 내 어머니의 보험금을 달라고?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다. 지수가 보내준 추가 정보를 정리하며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남편 정훈이 내 모르게 통장을 가져간 것이다. 그날 저녁 핸드폰에 은행 알림이 떴다. 거액의 이체가 발생했다는 문자였다. 3천만 원 이체 완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급히 은행 앱을 열어보니 3천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내 통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우는 눈을 피했다. 지혜야, 일단 3천만 원만 어머니께 드린 거야. 전액 다 드린 건 아니잖아. 그의 태도에서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당신, 정말 내가 없는 동안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이건 절도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지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부부잖아. 내가 어머니 용돈도 못 드려. 승기 결혼도 걱정해야지. 넌 시댁에 너무 인색해. 가족이 서로 돕고 사는 게 맞지. 정훈의 호통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다. 정훈 씨, 그 돈 당장 돌려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혼할 거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 넌 시댁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친정만 생각하면 뭐해. 정훈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혼 생활 22년 동안 나는 항상 시댁의 요구에 맞추며 살았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간호를 하고 명절이면 밤새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시댁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고? 정훈 씨, 내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요. 그 돈 돌려받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승기 결혼 준비 때문에 당장 써야 한대.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3억 중에 3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동안 알아낸 소연의 비밀을 이용할 때였다. 결코 내 어머니의 보험금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할 수 없었다. 정훈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그 돈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돈은 이미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는 그걸 승기 결혼 자금으로 쓰실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배신이 완성되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가입한 보험금, 그 소중한 유산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22년간의 순종적인 이지혜는 오늘로 끝이었다. 정훈 씨, 내일 아침에 그 돈이 내 통장에 다시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당신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후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정훈이 곤히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누워 참아왔는지.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유산마저 빼앗기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달라진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훈은 묘한 기색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혜야,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하지만 사과의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이 불편했을 뿐이다. 정훈 씨, 오늘 시댁에 가요. 시어머님과 시동생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정훈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걱정 마세요. 그동안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려고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훈은 불안한 듯 계속 내게 물었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도착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승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마 정훈이 미리 연락했을 것이다. 왔니? 이지혜, 어제 입금된 돈 잘 받았다. 고맙구나. 시어머니의 뻔뻔한 인사에 나는 미소만 지었다. 이윽고 우리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어머님,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나는 태블릿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소연의 SNS 계정 화면이 떠 있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승기 씨 약혼녀 소연 씨 SNS예요. 어머님, 혹시 소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승기가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소연의 사진들을 넘겼다. 승기와 약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는 게시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소연이 과거에 결혼을 앞두고 더 부유한 남자가 나타나자 파혼했다는 친구의 폭로 게시물. 승기 씨, 소연 씨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시댁에서 결혼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승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님, 소연 씨가 최근까지 여러 남자들과 교제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 사진들 모두 승기 씨와 약혼한 이후의 것들이에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이게 다 사실이야? 승기, 너 알고 있었어? 승기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승기의 어깨를 붙잡았다. 승기야, 이게 사실이니? 내 예비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연 씨는 과거에도 돈 많은 남자를 찾아 옮겨 다녔대요. 그리고 지금 승기 씨에게 접근한 것도 시댁에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 보는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눈에 서렸다.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승기야, 당장 그 여자와 연락 끊어.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승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우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머님, 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은 승기 씨 결혼에 쓰기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어제 이체된 3천만 원 제 통장으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승기 결혼 계획도 취소될 것 같으니 돈을 돌려주마.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의 어머니 유산은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약속대로 3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소연과 승기의 약혼은 파기되었고 시댁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다. 남편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그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어물어물 넘어가려고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정훈에게 내 결정을 알렸다. 정훈 씨, 저 이제 한 달간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친정 동생이 사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쉬려고요. 정우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은 누가 돌봐? 그의 질문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돌보면 되죠. 그동안 제가 다 했으니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다음 날 나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친정 동생 지수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나 부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돌아온 것이다. 정훈 씨, 저 결정했어요.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꽃집이요. 정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꽃집? 내가 꽃에 대해 뭘 안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미 플로리스트 과정도 알아봤고 동네에 괜찮은 상가도 찾았어요. 정우는 반대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꽃집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만큼 강압적이진 않았다. 이지혜,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해보면 알겠죠.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처음으로 나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을 것이다. 꽃집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동네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특히 내가 직접 디자인한 꽃바구니는 입소문이 나서 주문이 밀릴 정도였다. 매일 아침 꽃들 사이에서 일하는 시간이 나에겐 치유의 시간이었다. 정훈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 선택은 내가 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해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어느 날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었다. 바로 승기였다. 형수님. 승기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소연과 헤어진 후 한동안 방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승기 씨, 어서 와요.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감사하러 왔어요.
그때 형수님이 소연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승기의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다. 꽃 한 송이 드릴게요. 오늘 들어온 프리지아예요. 꽃말이 순수한 우정이랍니다. 승기는 꽃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꽃집을 나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다. 형수님, 정말 멋져요. 우리 어머니도 형수님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서서히 변화하는 시간들,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망보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였다. 저녁 꽃집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빼앗기려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